해킹이랑 내부자 거래, 그리고 뒷돈 의혹까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코인을 둘러싼 4가지 미스터리에 대해서 그 진실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일 수는 있다. 몇몇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에이브러햄 링컨의 말인데요. 이번 트럼프 일가랑 관련된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겹 악재가 터졌습니다. 트럼프 코인이라고 불리면서 승승장구하던 WLFI,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인데요. 해킹과 내부자 거래, 정치 스캔들, 여러가지 겹 악재가 터지면서 해킹과 내부자 거래, 정치 스캔들까지도 여러가지 겹 악재가 폭죽처럼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과연 단순한 사고일까요? 천만에요. 이 권력과 코인이 잘못 만났을 때 벌어지는 필연적인 붕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 통해서 이 화려한 권력 뒤에 숨겨진 구조적인 균열들, 개미들이 피눈물 흘리기 전에 탈출해야 되는 결정적인 신호까지도 분석드려 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건의 전말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이 밀접하게 연관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이 줄여서 WLFI라는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에서는 USD1이라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고 있고 WLFI라는 이 거버넌스 토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트럼프 코인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그 이름값을 톡톡히 하고 있었는데요. 막강한 정치 인맥과 중동의 거대 자본이 뒤에 있다. 이런 소문 이야기까지도 돌았었고 실제로 시가총액 수조 원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낸 만큼 급격하게 성장을 했었죠. 그런데 2026년 2월 들어가지고 연달아 악재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1월 말에 미국 유력 언론 WSJ의 폭로 기사가 나왔는데요. 아부다비 왕실의 핵심 인물이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회사 지분 49%를 비밀리에 인수하면서 5억 달러를 투자했다는 내용이었었고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새 임기 취임 직전에 말입니다. 게다가 그 대가로서 미국 정부의 어떤 정책들까지도 완화가 되었다는 예를 들어봤을 때 첨단 기술 수출 규제 같은 이런 의혹까지도 제기가 됐는데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정치 권력이 암호화폐 딜을 통해서 뒷돈을 챙겼다라는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보통 이런 일이 터지면은 난리가 나겠지만 때마침 워싱턴은 다른 이슈들로 시끄러웠었고요. 이 소식은 일반 뉴스에서는 한두 번 언급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금융계랑 블록체인 업계 사람들은 긴장하기 시작을 했었죠. 혹시나 정말로 대통령 가족이 자기네 코인을 만들고 거기에 외국 돈을 받아가지고 그 영향력을 거래한 거라면요. 이거 엄청난 정치 비리이자 권력관계 문제일 수가 없습니다. 실제 이 폭로 직후에 미국 의회 일부 의원들이 즉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2월 초에 미국 하원에서는 이건 국가 안보랑 금융 공정성 문제다라면서 조사를 요구했었고요. 상원에서도 목소리가 나왔었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이 대통령이 자기 가족 회사를 통해서 금융 시스템을 좌지우지하는 전례가 없는 이해 충돌 상황이다라고 맹비난까지도 했습니다. 심지어 연방은행 규제기관 통화감독청 OCC에다가 편지를 보내서 WLFI가 신청한 은행 인가심사를 즉각적으로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압박했어요. 맞습니다. 이 회사 WLFI 같은 경우는 아예 자기네 은행을 차리겠다라면서 미국 은행 면허까지도 신청해둔 상태였는데 만약에 이것까지 승인됐다. 그럼 현지 대통령 가족이 소유한 암호화폐 회사가 미국에서 공식적인 은행 권한까지도 갖게 되는 이 사상 초유의 상상조차 하기 힘든 상황들이 펼쳐질 뻔한 겁니다. 그래서 워런 의원은 이런 것들을 두고 한 번도 보지 못한 규모의 금융 부패라고 말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이 상황이 이쯤 되다 보니까 조용하던 WLFI 내부에서는 꽤나 정신없는 시간이 흐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 어제 상황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WLFI의 USD1 스테이블 코인이 갑작스럽게 1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일이 발생을 한 건데요. 새벽 시간 몇 분 정도였었지만 가격이 약 0.994달러까지 하락하면서 시장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이거 혹시나 또 다른 테라 USD 사태 오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들이 퍼졌었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아시는 그 테라 사태 말이죠. 다행히 이번에는 금세 진정이 됐고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측에서는 즉각적인 해명에 나섰습니다. 해커들의 조직적인 공격이었다라는 거고 구체적으로 들어보니까 공격자들이 WLFI 공동 창업자들 계정을 해킹해가지고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또 동시에 선물 시장에 해당 토큰 쇼포진을 잔뜩 잡아놓고 가격을 떨어뜨리고 한몫 챙기려고 했다라는 시나리오. 이 WLFI 측에서는요. 우리의 강력한 보안팀이 막아냈고 USD1 설계가 튼튼해서 금방 안정됐다라면서 자신들의 시스템 결함은 아니라는 점까지도 강조를 남겼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발언대로 USD1 스테이블 코인은 빠르게 1달러 근처 안정을 되찾았고요. 또 큰 사고로 번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의혹은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라는 거. 왜냐하면 때마침 커뮤니티 일각에서 WLFI 팀이 내부 정보로 장난치는 거 아니라는 말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워낙에 최근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둘러싸고 비밀스러운 사건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여기서 일부 투자자들은 슬슬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을 했었고, 그러던 차에 트위터 등지에서 활동하는 유명 온체인 분석가 며칠 내로 어느 익명 암호화폐 기업의 내부자 거래 증거를 폭로하겠다라고 예고한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온라인 게시판에서는 그 기업이 혹시 WLFI 아니냐, 아니면 폴리마켓, 아니면 또 다른 데냐, 이렇게 온갖 썰들이 난무했었는데, 특히 얼마 전에 폴리마켓 배팅에서 WLFI 공동 창업자 이름이 언급된 일이 있다 보니까요, 이번에 후보로 지목되면서 커뮤니티는 더욱더 술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에 이 사건은 WLFI CEO 잭 위트코프가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오늘 새벽 1시경 공식 성명을 통해서 WLFI 내부자 거래 의혹은 악의적인 헛소리에 불과하다라고 일축을 남겼고,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거버넌스 토큰일 뿐인 거고, 우리 팀은 거래소를 운영하지 않아서 내부자 거래에 쓸 어떠한 데이터에도 접근할 수 없다라면서 반박을 남겼어요. 심지어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진행이 낮거나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이라고 공격까지도 했죠.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우리한테 내부자 거래 운운하는 거는 바보 아니면 악당이다라고 받아친 셈입니다. 상당히 격언된 반응이었었고, 그만큼 WLFI 입장에서는 이번 사태가 억울하고 답답하다는 뜻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그만큼 궁지에 몰렸다는 뜻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벌어진 일들을 종합해보자면 이렇습니다. 트럼프 일가 암호화폐 프로젝트 WLFI는 지난 한 달 사이 해외 정치자금 유입 스캔들, 미국 의회의 조사 압박, 스테이블코인 패그 이탈이랑 공격 사태, 그리고 내부자 거래 의혹 제기라는 여러가지 동합 4가지 사건들이 겹치게 된 겁니다. 이게 어느 한 개만 터져도 힘든 사건들인데, 이렇게 4가지 악재가 연달아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다 보니까 그야말로 겹악재인 상황이었죠. 근데 더 재밌는 건요, 이렇게 사건이 겹쳐가지고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생각보다 담담하다라는 건데요. 비트코인 가격은 잠깐 출렁이고 다시 제자리인 상황이고, 리플 XRP 같은 메이저 알트코인들도 별다른 동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WLFI 거버넌스 토큰 가격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라기보다는 초기 8에서 10% 급락하고 나서 보합권에 머물렀다라는 거. USD1 스테이블코인도 다시 1달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모순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될까요? 뉴스만 봤을 때 지금 당장 코인 시장 전체가 폭락이라도 할 것 같지만요, 정작 시장 차트는 조용한 이런 현상들 말이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실제 시장 행동 사이의 간극을 설명해주는 열쇠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다름이 아닌 구조적인 본질인데요. 제가 아까 모든 사건들을 장황하게 말씀드린 거는 이 각각의 이벤트 뒤에 숨어있는 한 가지 공통된 맥락을 짚어보기 위해서였고, 그거는 바로 암호화폐랑 권력의 위험한 결합, 또는 권력 기반 코인의 구조적인 한계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WLFI 사례에서 우리는 명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프로젝트 초창기 트럼프라는 거물급 인사가 얽혀 있고요. 해외 재력가들의 투자까지도 받다 보니까 천하무적일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스테이블코인은 단기간에 50억 달러 가까운 규모로 성장을 했고요. WLFI 토큰도 수십억 달러 시가총액의 인기 상위 코인으로 올라섰었죠. 이 정치인이 밀어주면 코인도 이렇게 클 수가 있구나, 사람들은 놀랐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거품 같은 신뢰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한번 정치라는 이 바늘에 찔려가지고 터지고 있다는 거. 권력 자금까지도 뒤섞인 만큼 그 돈줄과 의도가 문제가 되면서 곧바로 치명타가 되어 돌아오는 이런 구조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한 발 떨어져가지고 생각해볼까요? 왜 하필 WLFI가 이런 위기에 빠졌을까?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겪는 대부분의 위기는 대개 3가지 정도입니다. 먼저 기술적인 문제, 그리고 시장 환경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뢰, 이 거버넌스의 문제까지도. WLFI는 이 기술적으로도 지금까지 큰 결함이 없었었죠. 그리고 시장 환경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여기서 남은 거는 신뢰랑 거버넌스 구조의 문제점인데요. 바로 이 부분에서 아킬레스건을 드러냈다라고 보고 있어요. 투명해야 될 스테이블코인 운영이 특정 가족 기업의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 프로젝트 의사결정이 소수 권력층에 좌우될 수 있는 구조였다라는 거, 이런 요소들이 평소에는 가려져 있다가 또 사건이 터지니까 와르르 쏟아져 나오게 된 겁니다. 결국 이번 이슈의 핵심은 권력과 자본에 예속된 코인의 구조적인 취약성인 거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메시지이기도 하겠습니다. 평소에 사람들이 트럼프 코인이래, 대단한 백킹이야 이러면서 환호할 때 간과했었던 부분이지만요, 이 정작 중요한 거는 그 내막의 구조였다라는 거죠. 암호화폐가 탈중앙과 투명성을 표방하고 있지만요, 정반대로 중앙화된 권력과 결탁했을 때 어떻게 위험해질 수 있는지 WLFI가 몸소 보여준 셈이겠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가지고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건 WLFI 프로젝트랑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겠습니다. 지금 당장 해당 토큰과 USD1 스테이블코인의 신뢰 문제가 걸린 상황이죠. 투자자 중에 일부는 등을 돌리게 될 거고요. 향후에 자금 조달이나 사업 확장에도 제약이 생기게 될 겁니다. 미국에서 은행인가 받기는 당분간 어려워졌을 테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2차 파급 효과는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대한 규제 압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 마침 미국 정치권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새로운 규제 틀을 짜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WLFI 사건이 나쁜 본보기가 돼가지고 스테이블코인을 더 엄격하게 규제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거. 특히나 USD1 사태를 보면서 또 테라 같은 일이 일어날 뻔했다는 두려움이 퍼지게 되면요. 정작 시장 당국이 투자자 보호 명분으로서 개입할 빌미가 되겠죠. 실제로 미국 재무부나 규제기관이 WLFI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는 소식도 있는 만큼 향후 스테이블코인의 전체 투명성 요건 강화 같은 여러 가지 후속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리고 3차 파급 효과는 더 거시적인데요. 이 국제 정치랑 금융의 경계가 한층 흐려지는 현상입니다. 이번에 WLFI를 통해서 드러난 것처럼 특정 국가의 권력층이 암호화폐를 해외 자금과 얽힌 지렛대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현실로 확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통 금융망 밖에서 국가 간의 자금 이동이 일어나는 새로운 경로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 중동, 아시아를 잇는 거대한 암호화폐 자금 흐름이 존재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국제 관계랑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신호탄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각 국가의 정부랑 중앙은행들이 이런 움직임들을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결국에 CBDC의 추진 논리가 강력해지거나 주요 국가의 공조를 통한 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이 논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암호화폐가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이 시정학의 도구가 되어가는 이런 흐름들이 가속화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사실상 오늘 다룬 내용 자체가 사건이 흥미롭지만요. 그 배경의 권력 관계, 구조 이야기가 더 중요하겠죠. 이 구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먼저 WLFI 측의 주장처럼 정말로 외부 세력의 공격과 악성 롬으로 인한 일종의 사고였다고 보는 견해인데요. 이런 경우에 WLFI는 억울한 피해자가 될 거고 이 정치적인 경쟁자들이나 시장 조작 세력들이 트럼프 일가를 흠집내려고 벌인 공작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각으로서 WLFI 내부의 문제가 근본 원인이라는 해석인데요. 이 조직적인 공격이라는 해명이 사실은 내부 부실이라거나 자금난을 덮기 위한 명분 쌓기일 수 있다는 거. 실제로 일부 커뮤니티 멤버들 같은 경우는 패그가 풀린 건 공격 때문이 아니라 원래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각으로 이번 사태가 크게 봤을 때 단지 암호화폐 시장의 일시적인 해프닝이고 중장기적으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점도 있습니다. 이 한때 테라 루나 사태 붕괴처럼 큰 사건도 지나고 보니까 암호화폐 산업은 또 혁신하면서 나아갔던 것처럼 이번 사건도 지나가는 소나기에 불과하다라는 거겠죠. 여기서 제가 보는 핵심적인 해석을 말씀드리자면요. 이 권력에 기대서 성장한 코인은 결국에 그 권력 때문에 무너질 위험을 안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지금 겪는 고초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이 프로젝트의 설계 자체가 특정 권력층의 영향력 행사 그리고 이득 추구를 중심에 두고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한쪽으로 크게 기울어진 탑은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 결국에 균형을 잃기 마련인 거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구조적인 취약점, 즉 투명하지 못한 지배구조, 권력과 금전이 맞물린 의사결정들 언젠가 분명히 문제를 일으킬 운명이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번에 하필 사건이 겹쳐 터진 거는 이 그동안 누적되어 온 위험들이 드러날 계기가 한꺼번에 찾아왔을 뿐인 거고 이런 재해석에 비춰봤을 때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사태는 업계에 오히려 건강한 경종을 울린 면이 있다라는 것. 이 겉모습보다 속살이 보라는 메시지랄까요? 화려한 이름들, 높은 자리에 인맥이 붙는 프로젝트라고 할지라도 그 속내 구조가 취약하고 이해관계가 꼬여 있었다면은 시장 투자자는 언제든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교훈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번 사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새겨야 될 대목이라고 봐요. 결국에 코인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권력의 후광이 아니라 구조적인 내구성이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 코인 시장 자체가 지식으로만 이기는 곳이 아니라요. 결국에 투자 심리에 대해서 얼마나 컨트롤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결과를 결정하는 시장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공부 분명히 중요합니다. 차트 보고 이평선 이해하고 시장 흐름을 읽는 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시장에 오래 있어 보면 느끼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에 마지막에 계좌를 지키는 사람들은 분석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투자 욕심에 대해서 컨트롤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 특히나 코인 시장은 어떻죠? 24시간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고 한번 뉴스가 터지거나 트럼프의 말 한마디만 나와도 적인 분위기 자체가 순식간에 바뀌는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까지 좋던 차트가 하루 만에 무너질 수가 있는 게 코인 시장이고 반대로 다 끝난 것 같던 자리에서 강력하게 반등 상승 국면이 나오는 게 또 코인 시장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런 시장에서는 이론만 믿고 버티시기보다는요, 이 나의 투자 심리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가 좋은 지식을 알고 있고 정보를 알고 있고 막상 수익 구간이 오면은 그때는 조금만 더 오르면 팔아야지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수익 실현을 하지 못해가지고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반대로 시장이 크게 하락하면은 원래 계획했던 추가 매수 타점이 와도 겁이 나서 매수를 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정말로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내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 이런 순간들이 반복이 되어준다는 건데, 그래서 이 코인 시장에서는 욕심보다는 실속을 챙기는 매매들, 내가 감당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내 것을 하나씩 쌓아가는 방식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큰 거 한 방을 노리는 것보다는요, 내가 꾸준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결국에 크나큰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인 시장 자체가 어렵다 생각하면은 정말로 어려운 거 맞습니다.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언제 상승이 나올지 여기에 대해서 계속 궁금하고 또 답답한 상황에 있으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누군가가 이 가만히 모든 걸 놓고 방치하거나 바닥에서 매도하고 그만두는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은 현재 시장에 대한 흐름들,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공부를 하고 계신다 생각을 해요.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음 시장 반등 나오고 상승 구간 시작될 때 이번에 나온 이 하락 시장의 기억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에 욕심보다는 상승했을 때 조금이라도 팔아야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분명히 알고 계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리플 XRP 단기 종합방에서도 이 시장이 좋았을 때 안 좋았을 때를 떠나서 항상 비중 조절하고 원칙 매매를 활용하고 있는 이유, 팔아야 내 돈인 거고 시장이 좋을 때 팔아놔야 시장이 안 좋을 때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장이 24시간 열려있고 등락폭이 크다는 거 절대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의 심리가 쉽게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차트 공부만큼이나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는 이런 연습들을 계속 하셔야 되고, 결국에 그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계좌의 차이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결국 오래 살아남는 사람은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길 줄 아는 사람들이겠죠. 방금 전 RSI 지표가 역사상 최저점을 찍어버렸습니다. 지금이 지옥의 끄트머리인지 드디어 바닥 탈출인 건지 온체인 데이터로서 증명시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매수 타이밍은 시장의 피가 낭자할 때다. 설령 그것이 당신의 피일지라도. 존 템플단경의 말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시장에서 피가 낭자하고 있죠. RSI 지표가 역사상 최저치를 기록을 하면서 가격은 끝없이 추락하고 공포에 질린 투자자들 투매에 나서고 있는 상황, 이제 끝났다라는 비명소리가 들리시나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이 끔찍한 차트 뒤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짜 시장 리셋의 현장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 통해서 역대급 과매도 뒤에 숨겨진 이 세력들의 손바뀜 구간들, 그리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찾아오는 반전의 시그널들을 분석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시장 분위기는 상당히 뜨거웠어요. XRP 현물 ETF 승인 같은 호재가 나왔었고, 이 주요 국가들의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도 고개를 들었었죠. 작년 같은 경우 비트코인 가격이 거침없이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가까지도 경신했었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시장 투자자들이 환호를 했었고,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연준이 실제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나서 시장이 꺾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통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위험 자산에는 호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시장에서는 계속 하락만 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정답은 거시경제랑 시장 구조의 엇박자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죠. 이 금리를 인하한 배경을 살펴보면 경기 침체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인 거고, 실제 발표된 미국 4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 저조한 수치를 보였었다라는 거, 그리고 동시에 물가 상승률 PCE가 꺾이지 않고 다시 올라가는 조짐까지도 보여주고 있죠. 한마디로 경제가 식어가는데 물가는 잡히지 않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연준은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살짝 낮출 수밖에 없겠죠. 이 물가가 확실히 잡힐 때까지는 다시 긴축을 이어갈 수 있다면서 강경한 톤도 유지했지만요.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경기는 좋지 않은데 유동성 지원이 빵빵해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이런 실망감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결국에 높은 금리가 오랜 시간 유지될 것이다라는 신호랑 또 경기 둔화 현실화까지도 겹치면서 위험자산 전반에 먹구름이 들이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비트코인은 바로 이 거시 악재의 직격탄을 맞은 셈인 거고, 그리고 여기에 규제 리스크까지도 더해졌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추진 중이던 디지털 자산 규제 법안, 일명 클래리티 액트가 계속 표류하면서 암호화폐 업계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초에 100억 건이 나서가지고 은행들과 업계 대표들을 불러 조율을 해봤었지만요.
결국에는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끝이 나버렸습니다. 특히 이 법안의 쟁점 중에 하나가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허용 여부였었는데, 은행들은 암호화폐 회사가 예금처럼 이자를 주면 우리 예금 다 빠진다라고 반대를 하고, 업계에서는 이자 못 주면 누가 쓰냐, 혁신 죽는다라고 맞서고 있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은행과 크립토 업계의 힘겨루기에 대해서 법안이 지지부진해졌습니다. 이게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역시 미국에서는 당분간 큰 손들이 투자하기 힘들겠다라는 이런 사인이 되어버린 거고, 실제로 최근에 미국계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죠. 한때 현물 ETF로 대규모 유입되었던 기관돈들 다시 유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코인베이스 거래소의 비트코인 가격 프리미엄이 마이너스까지도 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의 매수세가 글로벌 평균보다 약하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거시경제 악화 그리고 규제 불투명 콤보는 결국에 큰손 투자자들로 하여금 일단 위험자산 비중 줄여나가자 이런 결정을 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영향이 비트코인 가격을 짓누르게 된 겁니다. 제가 문제는 이런 악재들이 겹치는 가운데 시장 내부에서는 폭탄 돌리기가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거. 이 가격이 슬슬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연말 상승기에 빛을 내서 들어왔던 단기 투자자들이 불안해졌죠. 이 설마 여기서 더 떨어지겠어? 이러면서 버티던 사람들이 60K 중반선이 무너지면서 공포에 매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은 이런 그림들이 확연한데요. 최근에 몇 주 동안 단기 보유자 SOPR 지표가 뚝 떨어져가지고 1.0 미만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최근에 매수한 코인들이 죄다 손해보고 팔렸다라는 거고, 실제로 한창 투매가 벌어지던 2월 초순경에는 온체인상으로 하루 5억 달러 규모의 손실 실현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실 실현 같은 경우는 시장 투자자들이 자신이 산 가격보다 낮은 값에 코인을 팔아가지고 확정한 손해액을 말하고 있는데요. 5억 달러 손실이라니까 엄청난 규모겠죠. 그만큼 많은 신규 참여자들이 패닉에 빠져가지고 손절매를 했다는 얘기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한 손들이 던진 물량들을 과연 누가 받았을까요? 바로 믿음이 강한 장기 보유자들이 받았습니다. 이번 급락 국면에서도 1년 이상 오래 들고 있었던 홀더들 거의 매도하지 않은 상황이죠. 오히려 일부 장기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번 하락을 기회 삼아가지고 코인을 싹 쓸어 주워 담고 있습니다. 현재 1년 넘게 이동하지 않은 비트코인 공급량이 전체의 70% 안팎으로서 역대 최대치를 찍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시장의 상당 부분이 사지도 팔지도 않는 강력한 손들의 물량으로 채워졌다는 거. 쉽게 말씀드려서 비트코인판이 단기 투기 세력에서 이제는 중장기 신념 세력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런 구조에서는 단기 변동성이 클 수 있겠지만요. 역설적으로 봤을 때 바닥이 단단해지는 효과가 있을 거고, 이제 남아가지고 버티는 투자자들은 웬만한 악재에는 던질 생각이 없다 보니까 반대로 작년에 가격이 폭등할 때 이런 장기 홀더들이 이득 실현하면서 코인을 팔았었고, 그거를 경험 적은 신규 투자자들이 전부 다 받아줬었죠. 근데 지금은 그게 정반대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시장 참여자 구성들이 거꾸로 뒤집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쯤에서 오늘 이야기의 중요한 축이 드러납니다. 바로 시장 구조의 리셋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비트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가격 폭락 그 자체보다도 그 속내에서 벌어지는 구조적인 변화가 더 중요한 상황인데, 가격은 결과일 뿐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만들어낸 원인을 살펴보면요. 이 거시 환경이 나빠지면서 기관 자금이 빠져나갔고 단기 투기 세력이 거울 먹고 던졌고, 그 물량을 구조적으로 강력한 주체들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과도한 레버리지가 털려나갔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시장 얘기를 드려볼까요? 한때 전세계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약 지원 규모가 600억 달러가 넘었었는데, 이 폭락 와중에 20% 이상 감소해버렸다는 거. 100억 달러 이상 레버리지 돈이 시장에서 증발했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뉴스에서 청산당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이번에도 숏이든 롱이든 레버리지 비율 높은 포지션들 대거 털려버렸습니다. 특히나 가격 급락 초반에는 롱 포지션들이 줄줄이 청산됐고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요, 그 뒤로는 숏 포지션이 엄청나게 쌓였다는 겁니다. 선물 펀딩 레이트를 보시면은 평소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작은 범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번에 한때 마이너스 0.1% 수준으로서 깊은 음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시장에 숏이 잔뜩 몰려있다는 뜻인 거고, 모두가 더 내려간다에 베팅을 한 거죠. 보통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오히려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역방향, 반대 방향으로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 시장은 늘 다수의 예상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곤 하니까요. 이미 최근에 며칠 사이에 비트 가격이 62K 부근에서 더 안 떨어지고
오히려 약간 튀어오르는 이런 모습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숏 포지션이 너무 몰리면서 나타날 수 있는 기술적인 반등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핵심은 레버리지가 털린 만큼 털렸다라는 거고요. 여기저기서 청산 끝났다는 소리가 들릴 정도면은 이 시장이 한번 크게 정리가 되었다는 신호로 보셔도 되는 거고, 이렇게 디레버리징이 진행되다는 그 사실 자체가 시장 리셋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결국에 지금까지 거시 요인과 자금 이동, 온체인 변화랑 파생 시장 얘기를 차례로 살펴봤습니다. 이 퍼즐 조각들을 맞춰보면은 큰 그림이 보인다라는 거. 결국 이번 사상 최저 RSI가 의미하는 바는 시장이 한번 완전히 구조 조정을 겪고 있다는 뜻입니다. 눈앞의 가격 폭락은 그 결과물일 뿐이겠죠. 시장이 때때로 이렇게 한계점까지 무너져야지 또 다음 단계로 나아가곤 하는데요. 2018년 말 암호화폐 겨울 때도 그랬었고요. 2020년 3월 코로나 때도 순식간에 시장이 박살난 후에야 거짓말처럼 회복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사상 최악의 과매도라는 이 극단 상황까지 왔다라는 거는 그만큼 모든 악재랑 약한 고리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는 의미겠죠. 그렇다면 남아있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반전의 계기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바닥이다 파랑 아직 멀었다 파, 이렇게 두 가지 부류의 시각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고, 먼저 낙관적인 쪽의 견해를 들어볼까요? 이 정도로 다 털렸으면 바닥이 코앞이다라는 주장입니다. 기술적으로 RSI가 이렇게 낮다라는 것은 매도세가 과도하다는 뜻이다 보니까 조금만 더 버티면 반등이 온다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RSI가 주봉 기준 30m로 떨어졌던 과거 사례들을 살펴보면요. 그 이후에 몇 달 내에 큰 상승 반전이 왔던 적이 많았었고, 2015년, 2018년, 2020년 초기까지도 여러 가지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이번에 그거보다 더 낮으니까 역대급 바닥 신호가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체인 지표도 희망적인 해석을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이 단기 투자자들이 전부 다 빠져나가고요. 중장기 홀더가 대부분 들고 있다는 것은 이제 남은 매도 압력이 적다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던질 사람이 없어지면은 가격은 더 이상 떨어지기 어렵겠죠. 그리고 레버리지도 충분히 정리가 됐습니다. 비우호적인 규제 이슈들도 이미 가격에 반영될 만큼 됐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겠는데요. 미국에서 법안 자체가 지연된다고 해도 새롭진 않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현재 시점 팔 사람들은 다 팔았고요. 악재도 다 알아서 반영이 됐다라는 게 낙관론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슬슬 시장이 숨고르고 방향성을 틀 거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또 반대편에서는 비관적인 시각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진짜 폭풍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라는 쪽인데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RSI가 낮아진 건 사실이겠지만 이번에는 과거랑 상황이 다르다라는 거. 이 과거 사이클의 바닥에서는 그래도 거시경제가 돈을 풀어줄 여력이 있었지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주간은행들이 물가 잡기에 급급해서 유동성 공급에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은행 시스템 리스크가 불거지지 않는 이상 대놓고 돈 풀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암호화폐 같은 이 고위험 자산들 당분간 각자 도생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규제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번에 미국이 진짜 본격적으로 제재를 시작할지 모른다라는 이런 우려가 존재하고 있고, 최근에 G7 국가들이 공조해서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옵니다. 만약에 법안이 계속 지연되다가 결국에 은행 편을 드는 내용으로 통과된다면요. 크립토 업계에서는 악재일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펀더멘털 측면에서 이전과 다른 위험들이 있다라는 거. 가격이 과매도라고 해서 무작정 반등하기보다도 실질적인 여건 개선이 없으면은 한동안 바닥권에서 헤맬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심지어 더 나쁜 시나리오로는 만약에 거시 상황이 진짜 심각한 침체로 가버린다. 비트코인이 이전 사이클과는 다르게 더 깊은 하락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남기고 있고, 일각에서 60K가 무너지면은 그 다음 지지선은 50K 초반이라는 기술적인 분석도 나와주고 있어요. 즉 아직 최악이 안 나왔다라는 주장도 존재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투자자들은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이 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지, 지금이 기회인지 함정인지 판단이 도무지 서질 않는데요. 여기서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명확히 밝혀드리자면요. 저는 현재 비트코인 RSI 역대 최저치 상황에 대해서 시장이 구조적으로 바닥을 다져가는 과정으로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나긴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 그런지 근거를 다시 짚어드려 보자면요. 먼저 거시경제랑 정책 측면에서 봤을 때 연준이 지금은 매파적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일부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경기가 더 나빠지면은 주저없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 유동성을 풀 것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연준 같은 경우는 시장이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항상 태도를 바꿔왔어요. 지금 테이퍼 시기랑 겹쳐가지고 힘든 것도 사실이겠지만 물가만 잡혀주면은
결국에 금리 인하 가속이 붙어가지고 유동성 공급 카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현재 물가 수준은 지난 2022년 당시 7에서 8%대에 비하면은 상당히 많이 내려온 3%대 구간입니다. 연준이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지만요. 정작 실업률이 상승하거나 금융시장 문제가 터지거나 언제든지 그러면은 스탠스를 바꾸게 될 거라는 거. 저성장 국면에서 정책이 딜레마에 놓여 있는 것도 사실이겠지만요. 그렇다고 방치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즉 거시경제의 악재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투자를 하기 전에 먼저 지금 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이 시장을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차트부터 보고 뉴스부터 찾고 누가 맞는지 의견을 찾아다니기 시작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 그거보다 먼저 하셔야 될 질문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지금 내 투자금이 너무 무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들, 내가 운영하는 금액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감당이 가능한 범위인 건지, 아니면 혹시 너무나도 무리하게 자금을 끌고 와가지고 투자하는 건 아닌 건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 드려요. 이 시장이 하락할 때 불안한 이유들, 이게 단순하게 가격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돈들이었기 때문인 경우가 생각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조급함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쫓기듯이 매매를 하게 될 거고, 원래부터 세웠던 계획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되실 겁니다. 또 반대로 정말 여유 있는 자금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으시다면은 똑같은 하락장에서도 생각 자체가 조금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 괜한 공포감에 흔들리시기보다도요.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택들이 무엇이 있는지 차분하게 고민할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많은 분들께서 나는 장기 투자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시장이 조금만 흔들리면은 이 마음이 먼저 흔들리게 됩니다. 만약에 가격이 하락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계속 불안감을 가지신다면은 그건 아직까지 장기 투자의 기준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장기 투자라는 거는 원래 그냥 오랜 시간 들고만 보유만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계획을 세우고 비중을 관리하고 또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면서 이렇게 가져가는 그 과정 자체가 바로 장기 투자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누구나 시장이 좋을 때는 장기 투자라는 마인드로 보유하는 건 쉽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바로 시장이 하락했을 때 타이밍이겠죠. 누군가는 처음 하락장을 경험하고 그리고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서 뇌동매매가 반복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항상 내가 운영할 수 있는 투자금에서 많아봐야 60에서 70%를 활용을 하고 나머지의 자금들은 현금 비중이라는 종목을 활용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 시장이 좋을 때는 현금 비중 들고 있으면 손해보는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막상 시장이 하락하고 나면은 현금 비중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가도 그 다음에 깨닫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 이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리플 XRP 단기 종합방에서도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현금 비중도 하나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리한 비중으로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이 비중을 조절을 하고 적당한 목표 타점을 활용하면서 욕심보다는 차라리 목표가를 걸어놓고 현실적인 대응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이런 투자 시장을 만들어 나가시는 것들을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결국에 투자에서 정말 중요한 건요, 남들이 보고 있는 시장이 아니라 내가 감당이 가능한 이 시장의 크기다라고 말씀드려요. 이걸 이해하기 시작을 하면은 같은 하락장이라고 할지라도 조금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최고의 매수 타이밍은 시장의 피가 낭자할 때다. 설령 그것이 당신의 피일지라도. 존 템플턴 경의 말입니다. 이 지금 코인 시장이 혼란 그 자체인 상황이죠. JP모건 쪽에서 기관 돈이 쏟아져 들어온다라면서 상승장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 이 차트 분석가들은 2022년 대폭락장의 데칼코마니다 이러면서 5만 달러 붕괴까지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오늘 영상 통해서 이 엇갈리는 전망 뒤에 숨겨진 진짜 세력들의 속내를 파헤쳐 드려 볼 거고, 개미들이 현재 공포에 떨고 있지만요, 기관들은 조용히 미소 짓고 있는 이유들 지금 바로 공개시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 측에서 올해 암호화폐 시장을 두고 기관들의 자금이 시장 상승을 견인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암호화폐 시장은 정말 어려웠었는데요. 긴축, FTX 사태, 각종 악재들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정말 얼어붙었었죠. 근데 그 얼음장 밑에서는 전혀 다른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거.
2025년 한 해 동안 암호화폐 부문으로 유입된 순자금이 무려 1,300억 달러,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눈에 보이는 가격과는 다르게 그 막후의 자금 흐름은 이미 작년부터 매집 모드로 바뀌었다는 뜻이겠죠. JP모건 전략가들은 특히나 이런 흐름들을 기관들이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개인이나 크립토 펀드가 아니라요, 전통 금융의 큰손들이 지금 암호자산을 담기 시작을 했다는 거. 이유가 뭘까요? 크게 두 가지 정도 배경을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거시 환경의 변화입니다. 연준이 물가를 잡으면서 작년 말부터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죠.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3.75%, 5%를 넘던 시절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완화된 수치인데, 이 돈줄을 죄던 정책이 서서히 풀리고 있는 겁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은행 예금만 고집하던 자금이 슬슬 더 나은 투자처를 찾아서 움직이고, 이게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그리고 이제는 암호화폐까지도요. 실제로 최근에 미국 주식시장도 견조하고요, 부동산 투자도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시중에 돈들이 다시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인 건데, 암호화폐도 여기서 예외는 아니겠죠. 게다가 달러 강세를 보여주는 지표 달러 인덱스도 작년 고점 대비했을 때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달러 가치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상대적으로 비트코인 같은 이 대체 자산에 유리한 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돈의 방향성이 바뀌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배경인 거고, 두 번째는 규제 명확화의 기대감입니다. 그동안 기관들이 암호화폐에 선뜻 뛰어들지 못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규제 불확실성이었죠. 어떤 코인은 증권으로 몰리고 거래소는 소송당하고,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 시장은 규제 리스크 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워싱턴에서는 역사상 첫 번째 포괄적 암호자산 법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법, 이른바 클래리티 법안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무엇이 명확해질 수 있을까요? 토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명확하게 구분이 될 거고, 거래소가 어떤 규칙 아래 코인을 다룰지 기본적인 틀이 잡힐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암호화폐가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편입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거. 그러면 큰손들이 마음 놓고 들어올 수가 있겠죠. JP모건은 바로 이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 미국의 추가 암호화폐 법안 통과 가능성에 힘입어서 기관 자금 유입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한 건데, 법이 뒷받침되면 연기금, 보험사 같은 이 전통 큰손들의 참전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일부 연방 의원들이 암호화폐 ETF 승인이나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법제를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면서 기관들도 분위기를 탄 면이 있는데요. 요약드리자면 돈이 들어올 거라는 확신을 기관들한테 심어주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쯤에서 잠깐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그래서 기관 돈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왜 정작 시장의 가격은 내려갔냐는 거죠. 여기서 두 번째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단기 약세 시나리오입니다. 이 최근 시장에서 화제가 된 분석 중에 하나가 지금 비트코인 움직임이 2022년 하락장과 닮았다, 이런 주장인데요. 암호화폐 트레이더 젤레 측에서는 이 차트를 겹쳐보니까 2022년에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모습, 현재 차트가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2022년에 어땠죠? 이 비트코인이 6만 달러대에서 3만 달러대까지 순식간에 미끄러지고 나서 잠깐 반등하는 척하다가 결국에 2만 달러대까지 폭삭 내려갔습니다. 이 많은 분들께서 그 당시 공포에 질렸었고 더 하락할 것이다라면서 손절하거나 시장을 떠나버렸죠. 이 젤레는 현재 상황이 그때랑 상당히 비슷하다라면서 비트코인이 한 번 더 크게 출렁해가지고 5만 달러대 초반까지 조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재미있는 지적을 했어요. 지금은 다들 5만 초반 오면은 내 집 마련하는 것처럼 비트코인을 사겠다고 말을 하지만 정작 그 가격이 눈앞에 펼쳐지면 아무도 매수를 못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인간 심리가 그렇죠. 막상 폭락장이 오면은 겁이 나가지고 손이 안 움직이고 팔 사람들은 이미 다 던지고, 공포에 질린 시장에서는 기회가 와도 잡기가 어렵다는 통찰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5만 달러대까지 떨어질까요? 사실 현재 시장에서는 떨어져야 된다라고 믿는 쪽과 이미 충분히 떨어졌다고 보는 쪽, 이렇게 두 진영이 전부 다 있습니다. 이 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은 차트 패턴, 사이클 주기, 각종 지표를 근거로서 뭔가 한번 크게 출렁일 구간이 남아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세요. 반대로 이미 바닥을 다져가는 중이라는 쪽은 온체인 데이터를 많이 인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현재 비트코인의 실현 가격이 약 5.6만 달러 수준인데 과거의 큰 약세장마다 이 실현 가격 부근에서 바닥을 찍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세가 6만 달러 선이니까 조금만 더 밀리면은 온체인상의 많은 분들께서 손해보는 구간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보통 그 지점까지 왔을 때 약세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다른 데이터로는 현재 전체 비트코인 물량의 약 45%가 손실 상태라고 해요. 절반 가까이 물려있다라는 건데,
이 숫자가 과거의 대세 하락의 막바지 수준과 맞먹습니다. 이 보통 50에서 60%가 손실이면은 시장이 바닥이었다라고들 하죠. 이번에도 50% 안팎까지 손실 비중이 든다. 더 이상 팔 사람도 없고 자연스럽게 반등하지 않겠냐라는 논리예요. 정리드리자면 단기 약세론자들은 한 방 더 남았다. 반면에 시장 저점론자들은 여기가 거의 저점이다라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셈이겠습니다. 한쪽에서는 돈은 들어온다는 구조적인 강세 논리, 또 다른 한쪽에서는 차트가 위험하다는 단기 약세 논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의 신호가 동시에 나올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는 누가 팔고 누가 사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지난달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선이 무너지면서 무려 20% 가까이 폭락했었죠. 무슨 뉴스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갑작스러웠는데, 그 후폭풍으로서 언론에서는 고래들이 던졌다, 미국 SEC가 어떤 조치를 할 거다, 이런 루머에 대해서 투매,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까보니까 정작 기존의 큰 손들은 그 당시에 크게 팔지 않았어요. 오히려 과도하게 레버리지 포지션들이 청산당하면서 자동으로 매물이 쏟아져 나온 측면이 컸습니다. 이 청산이 뭐냐? 빚내서 베팅한 사람들이 마진콜 당해서 강제로 매도가 된 겁니다. 그렇게 쏟아진 물량을 누군가는 받아줘야 되다 보니까 정말 흥미롭게도 그 받아간 주체가 새로운 기관들의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기존의 온체인 큰손 지갑들 동향을 살펴봤을 때 그 당시에 막 패닉셀을 한 흔적이 제한적이었거든요. 그 대신에 새로 생성된 지갑이라거나 ETF를 운영하는 펀드 쪽에서는 오히려 그 하락 구간에 매수세가 보였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트레이더들의 단기 포지션 청산 물량을 기관 자금이 주워 담은 건데요. 만약에 이 분석이 맞다면은 가격은 하락했어도 실제로는 시장의 지배권이 기존 참여자에서 신규 큰손으로 넘어가는 이런 과정이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차트만 보면은 2022년의 대자비처럼 보여도요. 그 내막은 2022년과 많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2022년 당시에는 던지는 사람도 개인, 받는 사람도 개인이라서 시장이 순수하게 무너져 내렸다면은 2026년 지금은 파는 쪽은 단타 세력이고 그 물량을 과거에 없던 플레이어인 기관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시장의 구조 자체가 바뀌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구조랑 단기 시나리오가 엇갈리다 보니까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대체 뭘 믿어야 되냐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뉴스는 하락한다라고 하고 은행 애널리스트들은 오른다라고 하고 트위터에는 온갖 차트가 난무하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무엇이 근본적인 힘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이번 이슈의 핵심을 돈의 방향 대 차트의 파도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차트의 파도는 단기적인 출렁임이죠. 투자 심리, 포지션 정리, 이벤트에 따라서 시장은 오르고 내리는데 그 파도의 큰 방향성을 결정짓는 것은 결국에 돈의 흐름입니다.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 바닷물이 썰물인지 민물인지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저는 큰 돈의 흐름이 시장의 최종 방향을 결정한다라고 해석을 해요. 지금 밀려드는 기관 자금이라는 밀물이 들어오고 있다면요. 그 중간중간 파도가 있더라도 큰 흐름들은 결국에 상승 쪽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정리하면 이래요. 사실 현재 시장에 기관 자금 유입이랑 규제의 정비라는 긍정적인 구조 변화가 있고 또 동시에 기술적인 조정이랑 투자 심리 위축이라는 부정적 신호가 있습니다. 여기서 단기 약세 신호가 현실화돼가지고 가격이 크게 출렁이면은 구조적인 강세 모멘텀도 상당 기간 지연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일시적인 조정 하락세는 오히려 구조적인 자금이 더 많이 들어올 기회가 되고 결국에 시장은 더 단단한 기반 위에서 상승을 재개할 것이다. 저는 이 두 번째 해석에 무게를 둡니다. 큰손 자금의 방향성 앞에서는 차트의 일시적인 패턴들 물결에 불과하다라고 보기 때문인 건데 다만 이 해석이 틀릴 수 있는 조건도 생각해 보자면 만약에 거시 환경이 다시 나빠져서 유동성이 신뢰가 무너지고 그렇게 된다면 기관들의 유입도 주춤할 수가 있는 거고요. 돈의 흐름이 바뀐다. 그럼 이야기는 달라지게 될 겁니다. 결국에 모든 투자는 조건부 가설 위에 서 있는 법이니까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단기 조정 국면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의 구조적인 흐름들은 강력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신호가 충돌할 때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야 되는가? 이게 바로 중요하겠죠. 제 생각에는 가장 핵심적인 판단 기준은 큰 돈의 방향성이 꺾였는가입니다. 겉으로 가격이 흔들릴 때도 정말로 시장에 큰 자금 흐름이 빠져나가는지 아니면 오히려 들어오는지 여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거고 그래서 비트코인이 급락해도 ETF 같은 통로로 기관 자금이 계속 유입된다. 이게 바로 건강한 조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가격은 상승하는데 정작 내부 지표를 보니까 스테이블코인 공급량이 줄고 자금이 빠져나간다. 그러면 속빈 강정이겠죠. 이렇게 표면과 이면을 함께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뉴스 한 줄로 일희일비하시지 마시고 그 뉴스 뒤에 구조적인 맥락과 온체인 지표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용기 있게 담담해질 수가 있는 거고, 결국에 시장을 움직이는 거는 차트가 아니라 시장 자금의 힘이라는 거,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차트의 파도에 겁먹기 전에 바닷물에 밀물 썰물을 먼저 살피게 되실 거예요. 부분의 후회는 시장 때문이 아니라 감정에 끌려가지고 거꾸로 매매했기 때문에 생깁니다. 많은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이 있죠. 시장이 오르면 그때 더 살 걸 후회하시고, 그래서 늦게라도 따라붙어가지고 무리하게 추격 매수했다가 막상 하락이 시작되면은 조금이라도 팔아둘 걸 이러면서 후회하십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이 패턴이 거의 똑같습니다. 10명 중에 8명, 9명 분은 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이번엔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또 같은 행동을 합니다. 결국에 우리는 시장이 지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이 지고 있는 건데, 그걸 시장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올라간다. 이 말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뜯어보면 이유는 단순해요. 오를 때 불안해서 사고 떨어질 때 무서워서 팔기 때문인데요. 즉 비싸질 때 매수하고 싸질 때 매도하는 이 투자의 기본 원칙과 정반대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승장에서 마음이 조급해지면요, 지금 안 사면 못할 것 같다는 공포가 생기고, 하락장에서는 더 하락할 것 같다는 공포가 생기는데, 결국에 우리는 두 번 다 공포에 의해서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냉정한 판단이 아니라 감정 반응으로 매매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딱 3분만이라도 차트 끄고 커뮤니티 끄고 내 계좌도 잠깐 잊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항상 실수하는 그 방식 그대로 나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만약에 그렇다라고 했을 때 행동을 반대로 해보는 연습도 해보셔야겠죠. 시장이 뜨겁게 상승할 때는 흥분해서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분할 매도로 수익을 내 통장으로 옮겨놓고, 시장이 흔들리고 공포가 커질 때는 손절이 아니라 분할 매수로 수량을 늘리는 전략을 세워보고, 이렇게 감정과 반대로 움직이는 연습을 하셔야지 비로소 대중과 다른 결과가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이 투자는 머리로는 다 아는데 손가락이 말을 안 듣는 게임이죠. 그래서 원칙을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100% 감정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특별한 정보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남들이 불안할 때 담담하고 남들이 흥분할 때 차분한 이런 사람들인데요. 그 차이가 쌓이고 쌓여가지고 몇 년 뒤 결과가 완전히 갈리는 거고, 결국 투자 시장에서 감정이라는 걸 100% 빼고 대응한다는 게 정말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법은 매수할 때 매도할 타이밍을 미리 정하고 목표가에 걸어두고, 반대로 수익 실현을 통한 매도를 했으면은 다시 단기 저점이 찾아올 구간까지 기다리면서 분할 매수 타이밍을 잡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단기 종합방에서도 목표 타점을 활용하는 이유가 바로 막상 상승했을 때 대부분 욕심이라는 감정이 나를 지배를 하게 되는데, 그 감정을 막기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하지만 팔아야 될 돈이고, 매도를 습관화해야 시장이 좋을 때도 반대로 시장이 안 좋을 때도 결국에 마침표를 찍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내 감정을 먼저 이기셔야 되는 거고, 추격이 아니라 기다림으로써, 공포 매도가 아니라 계획된 분할 매수로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결국에 살아남는 거는 많이 맞힌 사람이 아니라 거꾸로 행동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시장은 당신이 지불 능력을 유지하는 것보다도 더 오랜 시간 동안 비이성적일 수가 있다. 경제학의 거두 존 메이너스 케인스의 말입니다. 미국에서 경제가 좋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정작의 금융시장은 웃지 못했죠. 어찌면 이상하게 들리실 겁니다. 이 보통 고용이 늘어나고 실업이 줄어들면 경기가 호황이기 때문에 다들 좋다 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반대였다라는 거. 이번에 발표된 미국의 1월 고용지표가 바로 그 좋은 뉴스였는데요. 이 비농업의 부분 일자리가 무려 13만 개가 증가를 했고요. 시장 예상치의 2배에 가까운 깜짝 증가를 기록을 했고, 실업률도 4.3%로서 예상보다 더 낮게 발표가 됐습니다. 이렇게 경제만 놓고 봤을 때 역시 미국 경기 탄탄하다, 이렇게 환호할 만한 소식이겠지만, 정작 미국 월가랑 시장 투자자들의 반응은 싸늘했다라는 거. 국채 금리가 튀었고요. 뉴욕 증시는 오히려 주춤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자산들도 힘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도대체 왜 이렇게 좋은 뉴스가 오히려 현재 시장에게는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핵심은 미국의 연준 금리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시장이 살짝 들뜬 분위기였던 것도 맞아요. 작년 당시 연준이 3번이나 연속으로 기준금리 인하했죠. 그리고 이제 긴축 사이클 끝나는구나,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근데 심지어 여기서 물가도 잡혀갔죠. 그리고 경기까지도 다소 냉각이 되면서 머지않아서 연준이
돈줄을 다시 풀어줄 것이다. 이런 희망이 존재했습니다. 특히 2026년 올해 들어서는 3월쯤 되면은 혹시나 이거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관측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시장 참가자들 상당수가 단기 금리 인하 베팅에 무게를 두기 시작을 했었고, 근데 이렇게 높아진 기대감을 단숨에 깨버린 게 바로 이번 고용 서프라이즈였다라는 거. 일자리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늘었고요. 실업률까지도 더 내려가다 보니까 이게 연준 입장에서 봤을 때 반가운 일은 맞습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부담스러운 일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연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제가 이 정도로 괜찮은데 이거 굳이 지금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냐, 이런 판단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연준 차원에서 두 가지를 봅니다. 물가지표, 고용지표. 그 중에 고용지표가 이 정도로 좋다 하면 적어도 경기 방어를 위해서 급격한 금리 인하를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은 접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미국의 연준 의장 제롬 파월 측에서도 얼마 전에 우리는 데이터에 달렸다, 즉 경제 지표를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시장에 나온 데이터가 너무나도 뜨거웠던 겁니다. 이러니까 연준이 3월 달에 갑자기 금리를 내려줄 거다, 이런 기대감은 순식간에 식어버릴 수밖에 없겠죠. 결국 이번 이슈의 핵심은 연준이 당분간 금융 완화에 나서지 않을 것 같다는 현실이고,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시장 투자자들이 기다리던 저렴하게 돈을 빌릴 기회, 유동성 파티, 당장은 없다라는 신호가 온 겁니다. 이 소식에 금융시장의 돈의 흐름도 빠르게 방향성을 틀었다라는 거. 이 고용지표 발표 직후에요. 미국 2년물 국채금리가 뛰어 올랐습니다. 이 단기 금리 전망에 대해서 반영하는 지표인 건데 연준이 금리 안 내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채권 시장에서 미리 반응을 했다라는 겁니다. 달러 가치도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미국이 금리를 더 오래, 더 높게 가져갈수록 달러 자산도의 매력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뉴욕 증시는 이 상승 동력을 잃어버리고 약세 국면으로 돌아섰습니다. 이 좋은 경제 뉴스가 나오면요, 보통 주가가 올라가야 정상인데 이번에는 그 공식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연준이 돈 안 풀겠다는데 굳이 위험자산에 무리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여기서 시장 투자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정치권의 압박도 슬쩍 겹쳤습니다. 이 트럼프 측에서 고용 호조 소식으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세계 최강이니까 당연히 우리 금리가 가장 낮아야 된다, 이런 말까지도 나왔는데 금리를 더 내려야 된다는 공개 압박인 셈이겠죠. 하지만 연준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 3.5에서 3.75%포인트인 기준금리에 대해서 쉽게 움직일 이유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목표치를 약간 웃돌고 있는 데다가 이렇게 고용까지 튼튼한데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으니까요. 중앙은행이 독립성을 지키면서 정책은 우리 기준대로 간다는 태도를 보이게 되면은 현재 시장은 더더욱 연준의 의중을 살필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번 고용 서프라이즈가 그런 미국 연준의 스탠스를 한층 더 확고하게 만들어준 셈인 거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3월 달에는 금리 인하가 없다라는 이런 예상들이 기정사실로서 굳어지게 된 겁니다. 실제로 시카고 선물거래소의 페드워치 지표를 봤을 때 3월 달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고용지표 발표 전에는 80% 남짓이었는데요. 발표 직후에 94%까지 상승했습니다. 거의 모두가 이번에는 움직임이 없다라는 쪽으로 베팅을 옮겼다는 뜻인 건데, 심지어 3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확률은 이제 6%도 안 된다라고 해요. 한마디로 미국 연준이 빠르게 돈을 풀어줄 거란 기대감은 접자, 이런 쪽으로 시장 생각이 완벽하게 기울어 버렸다라는 거. 그렇다면 이렇게 금리 인하 꿈이 뒤로 밀리면서 암호화폐 시장은 어땠을까요? 비트코인을 비롯한 코인 시장도 예민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사실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비트코인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죠. 2025년 말에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가 1월 초 들어가지고 부쩍 회복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불과 한 달 사이에 비트 가격이 10% 넘게 상승해서 7만 달러 초반대까지 반등하기도 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연준이 곧 돈을 풀면은 이 디지털 자산에도 봄바람 부는 거다, 이런 기대감이 존재했었는데 1월 말 2월 초에 접어들면서 그 상황 자체가 급변해 버렸습니다. 지난 1월 말경에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긴 했었지만요, 추가적인 힌트를 주지 않으면서 시장이 살짝 실망을 했었고, 그리고 이어서 2월 초에는 다른 악재들과 맞물려서 비트코인이 툭툭 미끄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에 지난 2월 7일경에는 62,800달러 선까지 하락하면서 1년 만에 최저치를 찍어버렸습니다.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이 산산조각나는 듯했죠. 그리고 그 뒤에 주말 사이에 약간 회복해서 7만 달러 가까이 다시 올라오나 싶었는데 바로 이번에 미국 고용 뉴스가 덮치면서 현재 시점 비트코인 가격은 1억 라인까지도 깨져버린 상황입니다. 결국 미국 연준의 돈줄 조이기 지속 신호 한 방에 암호화폐 시장도 기대감을 다시 접어야 되는 이런 처지가 됐다는 건데, 알트코인 쪽 낙폭은 더욱더 컸어요.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주요 알트코인들 하루 만에 3%, 4%씩 하락하면서 비트보다 더 민감한 반응을 보여줬고, 위험 선호 심리가 확 사라지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작은 코인일수록 직격탄을 맞게 된 거죠. 이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한때 3조 달러 가까이 바라보던 것이 이제는 훨씬 더 낮은 수준까지 수축했습니다. 이 시장 투자자들의 마음이 잔뜩 움츠러든 모습이죠. 그리고 시장 심리를 숫자로 보여주는 공포 탐욕 지수를 봤을 때 이런 변화가 확실히 드러납니다. 이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극도의 공포장인데 지금 딱 그 상태예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중립에 가깝던 이 지표가 현재 10 전후까지도 내려왔습니다. 시장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러다가 크게 당할지 모른다라는 이 불안감이 퍼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선물 시장도 변화가 존재해요. 가격 급락과 함께 무기한 선물의 펀딩 금리가 살짝 마이너스로 돌아섰죠. 숏포지션, 즉 하락에 베팅하는 쪽이 약간 우위로 보인다는 신호입니다. 그만큼 단기적으로 봤을 때 코인의 가격이 더 눌릴 거라고 보는 트레이더가 늘어난 건데요. 하지만 이런 단기 등락을 넘어가지고 더 재밌는 변화는요. 이 비트코인과 전통 자산 간의 관계도입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은 주식보다는 오히려 금 가격과 비슷한 방향성으로 움직이는 경향을 보여줬는데 1월 중순 데이터를 봤을 때 비트코인과 S&P 500 지수의 30일 상관계수가 0.2도 안 될 만큼 낮아졌고, 반대로 비트코인과 금의 상관성은 비교적 높았습니다. 실제로 이번 미국 고용 발표 이후에 금값이 온스당 5,100달러 선으로 뛰면서 1.3% 상승했는데요. 비트코인도 이날 초반엔 떨어지다가 나중에 낙폭을 조금 회복하면서 금 움직임과 일정 부분 보조를 맞추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하루 이틀 수치로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비트코인이 이전처럼 기술주랑 똑같이만 움직이지 않는 이런 새로운 국면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일부 투자자분들께서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처럼 여기는 심리가 강화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하겠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조금 더 살펴볼까요? 이번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하락의 구조까지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가격이 상승할 때 보통은 네트워크 이용자 숫자도 늘어나는 법인데 지난 1월달에는 오히려 일일 활성 주소 숫자가 약 6%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반대로 최근 한 달 내에 활성화된 비트코인 공급량은 7% 정도 증가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새로 유입된 투자자, 신규 수요가 크게 늘어난 장은 아니었고 기존 보유자들 사이에서 코인 이동과 매매가 이루어진 장세였다는 뜻이겠죠. 실제로 가격이 상승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지갑에 잠자고 있던 코인들의 일부가 거래소로 이동하는 적도 포착이 됐습니다. 이 장기 보유자들이 조금씩 매도했을 수 있다는 뜻이겠죠. 반면에 새로운 개인분들께서는 대거 몰려들어가지고 가격을 밀어올린 이런 상황들은 아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기반이 탄탄할 리가 없습니다. 이 반짝 상승처럼 보여도 쉽게 풀린 돈이 없이 기존 판돈 안에서 돈잔치한 격이라 가지고 작은 충격에도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작은 충격이 미국 고용지표라는 외풍으로 찾아오면서 비트코인 시장은 고스란히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연준이 돈을 언제 풀지 모른다면 암호화폐 시장도 당분간 뚜렷한 상승 모멘텀을 찾기 어려울 수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연준이 긴축을 늦추지 않고 고금리를 유지한다면 어쩌면 자산시장 전체가 더 큰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고금리가 길어지게 되면 결국에 기업 이득이 줄어들고 경제가 경착륙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질 테니까요. 그렇게 된다면 연준이 정말로 나중에 가서 이 큰 폭의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때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따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연준이 일찍 돈 풀기를 기대했던 시나리오는 수포로 돌아갔고 이제 남은 시나리오는 경기가 꺾여가지고 연준이 어쩔 수 없이 돈을 푸는 상황들, 이 정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에서 달갑지 않아요. 경기 침체 공포 속에서 맞이할 수 있는 유동성 공급 같은 것들은 이 호재보다는 폭풍 뒤의 고요처럼 이렇게 찾아올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고용 서프라이즈가 투자자들한테 쉽게 풀릴 돈은 당분간 없을 거다, 이런 냉엄한 현실을 일깨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시장이 작년 말부터 조금 안일해진 측면이 있었는데요. 연준이 물가 잡기에 성공을 했고 머지않아서 착하게 금리를 인하해줄 거다, 일종의 희망 회로를 모두가 돌렸었죠. 저도 역시 연준 측에서 결국에 올해 중반부터 금리 완화적인 기조로 돌아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요. 이번 지표를 계기로서 최소한 앞으로 몇 달 정도는 연준이 움직이진 않겠구나, 이렇게 확인한 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에선 이렇게 견조한 고용이라면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차라리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산시장이 긍정적이 아니냐, 이런 반론도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가 버텨주면 기업 실적도 덜 나쁘고 큰 위기만 없다면 비트코인 같은 대체 자산에서도 서서히 매수세가 쌓일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유동성의 직접적인 힘을 무시하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3개월, 6개월 동안 연준이 통화 완화를 보류하면서도 시장의 유동성의 진공 상태가 올 가능성이 큽니다.
저렴하게 돈을 빌릴 창구가 막혀있고 또 시중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되면은 시장 투자자들이 굳이 위험을 더 질 이유가 없겠죠. 이런 국면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도 뚜렷한 추세를 만들기보다는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거나 이 최악의 경우에 작년 말처럼 서서히 눌려나가는 상황들이 전개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제가 틀릴 수도 있는 시나리오는 딱 하나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떨어져가지고 연준이 예상보다 빠르게 손을 드는 경우, 예를 들어가지고 향후에 두어 달 사이에 물가 상승률이 2% 가까이 뚝 떨어지거나 이 금융 시스템에 돌발 변수가 생겨서 연준이 급격하게 완화로 돌아서야 되는 사태가 온다면은 그 이야기는 또 달라질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런 가능성들은 크지 않아 보인다라는 거고, 결국에 제가 보는 큰 그림은 이렇습니다. 미국 연준은 시간을 벌었고요. 지금 시장은 그만큼 인내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는 거. 비트코인 투자자들도 바로 그 점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이번 이슈의 본질은 연준이 지금 당장은 돈을 풀 생각이 없다, 이 한 가지 메시지로서 귀결이 되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시장을 관통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파급 효과들을 살펴봤고요. 고금리 환경이 길어지면은 기업들, 채굴자들, 투자자들까지도 모두 다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이런 상황들은 우리한테 한 가지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이거는 바로 헤드라인보다 뉴스가 돈의 흐름에 미칠 영향을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인데요. 앞으로 비슷한 경제 뉴스가 나왔을 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숫자 그 자체보다도 이 소식이 연준의 태도랑 스탠스에 어떻게 변화를 줄 수 있을까, 시중 자금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까, 먼저 자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리랑 달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큰손들의 포지션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시는 거죠. 이런 관점을 가지면 시장 반응도 이해하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지금 시장은 내가 바꿀 수가 없지만 그 대응은 내가 미리 준비할 수가 있는 거고, 그 준비가 결국에 수익의 차이를 만들게 될 겁니다. 시장이 하락했다고 해서 불안하다고 해서 지금 이 상황을 외면한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요. 막상 계좌가 빨갛게 변하면 많은 분들께서 차트를 안 보시거나 생각 자체를 피하려고 하십니다. 근데 시장이라는 게 내가 원한다고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무섭다고 멈춰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떨어지고 오르고 다시 반등하고 또 흔들리는 이런 흐름 자체를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그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바로 이거 하나뿐입니다. 시장이 하락을 했을 때 나는 분할 매수를 할 건지, 관망을 할 건지, 비중을 줄일 건지, 또 시장이 올랐을 때 나는 욕심내지 않고 분할 매도를 할 건지, 아니면 또 들고만 있을 건지, 이게 지금 당장이라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영역인 건데, 이런 준비를 안 해두시니까 매번 즉흥적으로 버튼을 누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항상 똑같은 후회를 반복합니다. 비트 1억 6천일 때 조금이라도 팔아놓을 걸, 리플 4,900원 갔을 때 정리 좀 해놓을 걸, 이더리움 그때 절반만 좀 덜어낼 걸, 이런 말들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 후회를 깨달았을 때 이미 차트가 한참 내려온 뒤라는 거고, 이 시간이라는 게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때 팔 걸 하고 자책하는 게 아니라 그때 아쉬웠던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하락장이 끝나고 다시 반등장 오고 분위기가 좋아지고 커뮤니티가 들썩인다.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도 10명 중에 9명은 지금의 불안감, 지금의 다짐들, 반성들, 이 모든 것들 싹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똑같이 말을 해요. 이번엔 다르다. 더 올라간다. 아직 이제 시작이다. 그러다가 또 고점에 못 팔고 또 다시 하락장에서 괴로워하고 이 사이클을 몇 년째 반복을 하십니다. 투자 시장을 냉정하게 보면은 차트 싸움이 아니라 욕심과 본능과의 싸움인데, 시장 구조 자체가 우리 원칙을 흔들리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다렸던 시간, 이번에 더 갈 것 같은 기대감, 남들이 다 벌었다는 소식, 조금만 덜하는 욕심들, 이 모든 게 합쳐져서 내가 세우던 원칙을 스스로 깨게 만드는데요. 그래서 원칙 매매가 쉬워 보이지만 막상 실전에서는 가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상승장이 다시 왔을 때, 계좌가 다시 플러스로 돌아섰을 때, 그때야말로 지금의 이 하락장의 기억을 꼭 떠올려 보셔야 돼요. 그때 힘들었지, 그때 팔지 못해서 후회했지, 또 다시는 감정적으로 매매하지 말자 했지, 이런 기억들 붙잡고 상승장에서 분할 매도 한 번만 제대로 해보면은 그때부터 내 투자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시장을 마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상황별 대응을 준비해두고 상승에는 매도 계획을, 또 하락에는 매수 계획을 미리 세워둘 줄 아는 거, 그게 결국에 멘탈을 지키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내 감정을 못 믿는다면 차라리 쉽게 목표 타점을 걸어놓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해요. 올라갈 때 오를 거라는 생각에 여러 번 매도 타이밍을 놓치는 게 반복되고, 또 그게 반복될까봐 무섭다면 정보방에서도 안내드리고 있지만
차라리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욕심에 흔들리지 않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에서도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무리하게 한 방에 큰 비중으로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비중 조절하고 시장 흐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결국에 오래 버티는 사람, 그리고 원칙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 마지막에 웃는다라는 거. 결국에 살아남는 거는 정보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기억을 잊지 않고 원칙을 지킨 사람이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